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배제 5대 원칙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야당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남은 인사청문회 역시 첩첩산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 거세게 이제 항의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명이었고 이제 국민과 야당에게 양해를 구한 내용이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께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좀 있어야, 현실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실적인 절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은 이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양해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을 했죠. 네. 실제로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설득을 할 때는 세 가지의 대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소통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저께 실은 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그 얘기를 나눴다는 부분들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직한 거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원칙과 기준을 따로 얘기했었던 건 아니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그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그럼 대안이 뭐냐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게 대안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 내정자 이후에 각종 이제 청문회가 있을 텐데 그 청문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뭔가는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한 뭐 청문회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 이후에 여러 그 내정자들이 지금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아직까지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부분이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기준 부분에서는 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 전입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기나 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도입된 건 2000년도 그때는 이제 그 국무총리를 포함해서요. 그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그런 분들에 대한 청문회 2000이고 2005년 7월 달에 이제 국무위원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월 이후에 를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라도 만약에 의도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위장 전입에 결국은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투기성 위장 전입이면 뭐 전후구 상관없이 그거는 안 된다는 거고 다만 이제 위장 전입인데 2005년 7월 이전에 했을 경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점이나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정도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만하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준인데 이것을 아마 2005년 7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자기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기준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되고 법무부 장관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직무성과 관련됐을 때는 배제를 시키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유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그런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 전입을 좀 이제 문제를 삼자라는 기준이 있고요. 또 그 위장 전입의 의도와 내용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은 고무줄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만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위장 전입 자체는 지금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네. 명백히 법률 위반인데 이제 예. 어느 것을 경중을 따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고요. 네. 단지 시기적으로 나눠서 그 전에 있는 것은 뭐 통과의 어떤 기준이 되고 그 이후 것은 그렇지 않다. 그건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자규적인 느낌이 있다고 보고요. 네. 예. 그리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지금 위장 전입에 대해서만 구체적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청문회 어떤 후보자들이 전체적으로 그중에 특히 3명 위장 전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걸 제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5대 원칙을 배제하기 5대 원칙을 지키기로 했잖아요. 예. 했는데 이제 전에 오히려 어떤 후보자를 내정할 때 그 전에 이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국회에 제시를 했으면 예. 좀 좋았다,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이걸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갑자기 이제 돌발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을 좀 당황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내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5대 원칙을 철저하게 이걸 적용했을 때 과연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구체적 기준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을 하고 예. 그런 인사가 청문회 갔을 때는 결국 그것은 여야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청문회에서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건 정치적 문제라고 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또 여야 청문회를 하는 여야 측에서 어떤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국민에 대해서 애경 가능성,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5대 비리자 배제 원칙이라는 게 참 그렇게 뚫기 어려운 글쎄 이제 기준인가라는 거는 국민들이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었던 것이 인사 검증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다. 지금 좀 새롭게 그 대통령이 뽑히면서 이게 좀 특별한 상황에서 뽑히다 보니까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 검증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청와대에서의 그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있긴 있겠으나 지금 조기 대선이었었고요. 그 이낙연 내정자 같은 경우도 실은 인사하는 쪽에서는 인지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문회 과정 속에서 나왔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과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이 네 가지가 문제가 된다 한다면 단호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유연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조기 대선에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30가지 자가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 특히 5대 기준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이 5대 기준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내정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만 한다고 보고요. 예.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논문 표절의 문제 포함해서 다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도 될 텐데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도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거 말고도 인사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포함해서 비서실에서 아주 굉장히 주의 깊게 그리고 예.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임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수석이요 7년 전 칼럼에서 이 그 위장 전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내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시 부메랑이 된 상황인데요. 자, 좋은 학군으로 주소를 옮길 여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신재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유장 전입 횟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5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때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 내용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지금 이번에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이낙연 후보자의 어떤 유장 전입 문제랄지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셀프로 자수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보면 사실은 이런 지금 청문회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이러한 인사검증을 원래 잘해야 할 사람이고 특히 이전에 유장전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 민정수석실에서 잘 검증이 돼서 걸러냈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폴리패스로 또 굉장히 많이 예.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폴리패스에 대해서는 비난을 많이 했지만 결국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공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청문회에서뿐만 아니라 저렇게 이전에 자기의 과거에 한 얘기랄지 행적 네.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조 민정수석 내용에는 더 이제 좀 고약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당시에 조민정 수석이 한나라당이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제안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하신 거와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고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 나름대로 투명하고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니까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자, 2010년에 조국 수석이 신문사에 기고한 칼럼 내용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이 약점을 파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자, 문 대통령이 어제 이제 발언 이후에도 이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인준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죠. 국민의당은 바로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위장 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 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에 관한 5대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밝힌 것처럼 대승적인 차원에서 총리 인준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국민의당으로서는 원래 처음부터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뭐 호남 인사고요. 또 실제적으로 많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여당, 야당 모두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이제 민심을 거스르기가 어렵죠. 리얼미터가 올 26일 날 5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95% 신뢰수요 플러스 마이너스 4.3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72.4%가 이낙연 내정자에 대해서 인준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 역량이 뛰어나면 임명해야 된다는 게 59.8%.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 한국갤럽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는 14%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는 62%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은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국은 결정을 내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인사청문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김상조 후보자도 남아있는데 국민의당이 남은 청문회에서도 협조를 과연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제죠. 그런데 사실 국민의당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협조를 전적으로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어떤 S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S 할 수 없는 건데 예.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하는데 이 존재감이 만약에 과도하게 드러내서 어떤 전국의 발목을 잡는 형상이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호남 총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호남 이사를 많이 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너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목을 잡게 되면 결국 본인들한테 그 국민의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건데 굉장히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 협조를 하자니 존재감이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 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너무 강하게 갔을 때는 결국 국민의당의 어떤 지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일단 대통령 사과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사과보다 좀 낮은 양해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한테는 명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장관급에 대한 청문회에 있어서는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약간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특히 후보자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그 아까 말씀드린 존재감과 그 나머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딸의 지금 국적 포기 문제도 있고요, 위장 전입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위장 전입 문제가 뜨겁게 불거졌었는데 강경화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그때의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 없이 이렇게 행한 일이 이렇게 여러 무리를 잇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을 온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0년 2학기에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이후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조현옥 인사수석이 강경화 후보자의 이제 후보 지명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 위장 전입 문제를 먼저 언론에 밝혔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친척집이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 이게 친척집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 집이로 밝혀진 거죠. 고약하죠.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짓말한 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을 네. 상대로 해서 다만 요 대목에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 시점, 비난 가능성이 다르다라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이낙연 내정자에 대한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다른 여러 장관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왔었던 언급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강경화 내정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에 대한 문제, 특히 유리천장을 깨고 외교부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큰 목표와 더불어 지금 인사 배제 기준 원칙 중에서 어느 것을 우리가 더 많은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의혹이 하나씩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이 처음에 의도했었던 그러한 역량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꾸만 배제 기준이 더 강조하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던 면에서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여성의 새로운 평등, 양성평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큰 취지가 조금씩 이렇게 좀 약화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 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또 새로운 의혹도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의 장녀가 강 후보자의 부하 직원의 돈을 투자받아서
주류 도매 회사를 차렸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 2016년도 6월에 이제 포지 인터넷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요. 네. 이 회사가 지금 유령 회사지 않느냐 이제 아하. 그런 의혹을 좀 받고 있죠. 네. 자본금 8천만 원인데 강 후보자의 딸이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예. 나머지를 강 후보의 직속 부하하고 그의 형이 나머지 6천만 원을 대서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 본사가 강경화 후보자의 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논산을 옮겼는데 논산에 있는 등기부상 주소를 보니까 그냥 허름한 가건물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문제와 더군다나 직속 부하 직원과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떤 뭐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장 전입과 관련된 이제 거짓말 또 네. 이런 딸과 관련된 특히 그냥 딸만 관련된 게 아니고 강경화 후보자의 어떤 직속 부하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청문회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아내의 이제 부정 취업 의혹이 있고요. 또 다운 계약서 의혹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공립 영어 강사를 이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허위를 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혜가 또 있었지 않느냐. 일단 토익 자격 요건에 좀 미달이 됐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지원 기간이 2주나 지난 다음에서 지원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치동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이제 원장을 했다는 그런 경력을 넣었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다 확인해 보니까 대치동에는 그런 학원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립학원, 영어학원 강사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이제 허위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제 청문회에서도 예. 반드시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자, 지금 뭐 남은 인사청문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문자 폭탄, 이 문자 항의가 만만치 않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를 받았던 국민의당의 이현주 의원이 어제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마디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공개 발언으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말 내내 제가 문자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한 10통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저는 이런 문자 테러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사실은 웬만한 그 기가 센 사람이 아니면 정말 상처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자, 국민의당은 지금 뭐 당 차원에서 이런 그 문자 폭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심각한 문제죠. 촛불 민주주의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네.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이것을 네. 다시 정상화시킨다는 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체는 그 표현의 자유고 네. 특히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자폭탄을 내린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에요.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다른 정당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대통령께서 또는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난 네. 대선 과정 속에서 이 말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문자폭탄이 나왔을 때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그건 양념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또 아주 굉장히 비난이 많았었거든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제일의 목표로 삼는 새 정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다못해 문자 폭탄 방지법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가면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빨리 네.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자, 이원주 의원에 대한 이제 문자 폭탄의 계기가 된 것이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발언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내놓은 물건인데 물건을 사주고 싶어도 하자가 많아서 살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낙연 후보자를 마치 물건에 비유한 것 때문에 이제 문자 폭탄을 받게 된 건데요.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글쎄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의견은 뭐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당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당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의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예.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문자 테러를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치의 테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현주 의원이 지금 문자 테러 받은 게 그 이낙연 후보자를 이제 상품성에 비유해가지고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자 테러를 좀 많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자 테러는 제가 볼 때는 테러냐 아니냐는 내용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후보자를 갖다가 상품성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예. 이 정도 표현은 정치의 표현의 자유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욕설을 한다랄지 아니면 근거 없는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건 테러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어떤 그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한 30분 정도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서로 존칭 써가면서 그건 정치의 표현의 자유고 아주 바람직하지만 어떤 그 정치인의 어떤 행위, 그것도 절차적에서 문제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욕설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종의 테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내용들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또 처벌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네. 사실 그걸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뭐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단지 이러한 문자를 하는 국민들의 어떤 예. 의식 그런 거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어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제 문자 폭탄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게 오히려 좋다. 그게 그런 시절이 그립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